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통화 긴축 발언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2% 이상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3년여 만에 장중 1,35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공매도 조사팀을 가동하고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등 공매도 매매가 잦은 외국계 증권사를 집중 검사합니다. 이들은 최대 73개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의 사전 예약 하루 판매량이 13만여 대로 예년 기록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폴더블폰 판매 증가와 환율 상승 영향까지 더해져 사상 첫 연간 매출 3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분 소유 규제를 풀고 국내 대형은행에 카카오, 토스와 같은 플랫폼 사업 진출에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월 2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잦은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등이 타깃인데 이들의 공매도 대상이던 바이오와 게임주 대부분은 해당 거래 기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 홍원표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단속을 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초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매도가 외국계 회사에서 집중되고 있고 대량 보유 잔고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24일 기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1위가 모건 스탠리로 무려 73종목이나 됐습니다. 메릴 린치는 47종목, 골드만삭스 37종목, JP모건도 19종목이나 됐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SM과 위메이드, 메릴 린치는 바이넥스와 아가만 컴퍼니, JP모건은 매지온과 셀리버리 등으로 바이오나 게임 같은 성장주를 집중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공매도가 늘어난 기간에 최대 30%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이 커졌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입니다.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것이 바로 불법 공매도인데 이것을 정부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충분한 마음만 먹고 개선하려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다. 그것을 빨리 해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고.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6월 말 공매도 특별감리부에 한 개 팀을 추가해 전담 조직을 3개로 늘리자 이후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 통보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조사와 함께 이번 주 공매도 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강화뿐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관한 감독 역량을 집중해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외국계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대해 공매도 실태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불법 공매도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다시 시장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축 공포가 덮친 시장 문형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주가 지수 결국에는 낙폭을 아예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요. 네. 결국에는 한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개인만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컸습니다. 외국인은 575억 원, 기관은 5,589억 원 팔았고요. 특히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에서야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증시가 쉬어가던 지난 주말 상황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발단인 것 같은데 미국 시장까지 크게 하락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지점 어느 부분으로 좀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제롬 파월은 현지 시간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에 나섰는데요. 당시 발언을 좀 살펴보시죠.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연준이 자신할 때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 이 강한 긴축 의지와 또 금리 속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시장의 이런 기대치에 좀 어긋났다라는 판단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이 9월 FOMC에서 미국은 기준금리 0.7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외 증시 모두 현재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고 좀 힘들어하는 구간에 있는데 이러한 시장 충격을 키운 건 더 큰 문제를 보면 환율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상 처음으로 현재 109선 위까지 올라섰고요. 이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1원 넘게 올라서 134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고요. 결국 1350.4원에서 장을 끝냈습니다. 이 개장 직후 상승폭을 확대해 장중 1350.8원까지 올라서 연고점을 새로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이 내년까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 전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결국 달러화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음 달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게 되면 현재 같은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는 다시 큰 폭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향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5만 전자로 주저앉은 상태고 코스피도 2,400선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시장 전망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증권업계는 추가 하락에 대한 이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긴 합니다만 이 증권사 10곳의 평균 코스피 하단 밴드는 2,350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2,300이 무너졌던 것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건데요. 앞서 설명한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가 또 있고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라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만 최근 발표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등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 증시의 이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시장에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300선은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안심은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지금 상황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장세에서는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되는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살펴봤더니 네. 실적 상향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종목이 JYP 엔터테인먼트와 또 에코프로비엠, 롯데쇼핑 등이었는데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지난주에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이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트와이스 컴백과 함께 소속 그룹들의 월드 투어로 인해서 연간 영업이익이 1천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분석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종에서도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진 종목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에코프로비엠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니켈 등 원자재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네. 결국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을 이 판매가에 좀 반영을 하면서 이는 결국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 증권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출하량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증권업계는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제시된 에코프로비엠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3,652억 원이었는데요. 한 달 전 제시된 전망치보다 966억 원 늘어났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2% 급증한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반기 역시도 이 주력 산업인 백화점 부분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그동안 영업 손실을 기록해왔던 시네마 부분의 흑자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문 기자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그동안에 꿈을 먹고 자랐었던 주식들이 아니라 실적으로 정말 확인할 수 있는 롯데쇼핑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을 지켜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이번 주 동안에 조금 상당한 변동폭을 계속해서 보이게 될 텐데 어떤 이벤트들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또 경기 침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네. 우선 당장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죠. 미국 6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다음 날 미국 6월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한국에서는 7월 산업활동 동향과 무역 지수가 31일에 발표가 되겠고요. 9월 2일에는 소비자 물가 동향 지표가 발표되니 이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9월 2일부터 6일까지 유럽의 최대 가전 전시회죠. 이파 2022가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유수의 전자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연한다고 하니 이 또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정 중에 지금 민간 고용이나 실업률, 고용 동향처럼 제롬 파월 의장의 여러 충격들을 조금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증시 프리즘으로 짚어봤던 파월 의장의 발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보다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파월 의장 발언의 여파가 좀 셌습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좀 여파가 셌죠. 네, 미국 증시 역시 지난주 잭슨 홀 연설의 여파로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네. 다우지수 10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석 달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는 등 큰 충격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파월이 다소 강경하게 금리 인상 의지를 드러내면서 9월 FOMC까지 이 자이언트 스텝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예.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낙폭이 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날 알파벳은 5.4%, 메타는 4.2%, 마이크로소프트도 3.9%로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9월 FOMC까지 불확실한 이 시장 상황은 이어지겠지만 특히 이번 주가 좀 관건인 부분은 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 때문입니다. 예. 이 고용 보고서 역시 중요한 경제 지표고요. 이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변동성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또 여기서 양호하게만 나와준다면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그대로 좀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경계감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사실 좀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면서 긴축 속도 느려질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우세했었잖아요. 네, 이 잭슨 홀 연설 이전에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강했습니다. 네. 이 7월에 소비자 물가 CPI 지수 꺾이면서요. 50bp 인상론이 좀 주요해지는 등 연준이 긴축 속도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컸는데요. 그러면서 7월에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증시 때문에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까보니 연준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고요. 긴축은 여전히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8월의 발언이었던 겁니다. 이 대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달리 연준의 의지 여전히 강렬하고 또 이 금리 인상으로 증시 흐름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이 블랙락이었습니다. 1경원 이상의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블랙락은요. 이번 달 초부터 증시의 경계감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재편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 상황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 달라졌으니까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전 시장이랑 앞으로의 시장을 좀 어떤 식으로 구별하고 있을까요? 우선 과거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꾸준한 성장 그리고 저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존 시장의 특징에 맞춰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모델로는 투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건데요.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증시 추정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면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고집할수록 이후에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블랙락이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 방향을 보시면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렇네요. 글로벌 시장이 생산 차질로 불안정한 거시 경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줄줄이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면 이 방어적인 투자가 어느 때보다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면은 사실 7, 8월에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네. 반등세도 좀 잠깐 부는 바람이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블랙록은? 네, 그렇습니다. 블랙록은 특히나 7월에 불었던 잠깐의 반등세가 일시적이다라면서 낙관론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리스크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알렉스 블레이저 블랙록
투자연구소 부대표는요, 인플레이션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연준이 긴축을 느슨하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예. 분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로 다시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좀 잃은 감이 있다라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블랙락은 우량 회사채 그리고 저변동성 주식을 포함한 경기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블랙락의 투자연구소는요, 우량한 채권은 성장 둔화를 견뎌낼 수 있는 반면 현재 주식시장은 성장 둔화 리스크를 아직 채 다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량한 채권이나 방어적인 주식, 그럼 채권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럼 뭐 이렇게 방어적인 주식을 담아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시선을 전환을 시켜야 될까요? 네, 우선 블랙록의 추천주는요, 헬스케어 등 좀 비탄력적인 수요가 남아있는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하는 부분은 블랙록이 지금 현재 투자 움직임을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방어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특히나 이 인프라 사업에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지난 17일에 이 재생에너지와 또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호주의 기업입니다. 아카이샤 에너지를 7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블랙락이 견고한 저성장 그리고 고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특히나 이런 인플레이션 투자가 좀 큰 수익을 보여왔다는 게 과거의 통계였습니다. 이 블랙록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고성장 또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식이 21.5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글로벌 인프라 수익률은 16.80%였습니다. 주식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죠. 예.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저성장 또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주식이 3.7%의 수익률에 그친 반면 인프라 투자의 경우 24.8%로 무려 7배 이상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런 투자 환경에서는 지금 블랙록이 집중하고 있는 정책적 호재가 있는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책적인 수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가 가장 타겟이겠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전기차, 청정 에너지주 부분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책 수혜는요, 이 미국 중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넷제로 정책도요, 수혜를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블랙록은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 위험이 곧 투자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국에서 펼치고 있는 넷제로 정책의 영향력, 2050년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재생에너지 기업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이나 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려운 증시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 큰손 블랙록의 투자를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가 시장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혁신 과제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가 과연 왜 필요하고 그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금산분리법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말 그대로 이제 금융과 산업을 따로 떼어내어서 서로 지배할 수 없게끔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1991년에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1995년에 은행법에도 금산분리 내용 규정이 포함이 되면서 관련 규제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비금융사는 은행 주식을 4%까지 그리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에
쪽에 허가를 받게 되면은 10%까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비금융사의 주식을 15%까지 소유를 할 수 있고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를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넷 은행입니다.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은행들한테는 좀 예외 조항을 줬거든요. 네.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 또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은 은행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비금융회사가 인터넷 전문 은행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인터넷 은행이 비금융사의 주식을 보유할 때는 기존대로 은행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인터넷 은행을 키우기 위해서 관련 법을 적용을 좀 예외를 시켜줬다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한 그런 법 제도였던 것 같네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금산분리 완화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바로 이렇게 기존 레거시 뱅크들에서 볼멘 소리, 불만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네. 가뜩이나 인터넷 은행들이 시장 확대하면서 기존 은행들의 어벽을 자꾸 침해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 규제 때문에 기존의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사업을, 신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거든요.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벽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은행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좀 이제는 풀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관련 내용 함께 드려보시죠.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있어서는 규제가 없거나 매우 낮은 규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업무는 상당 부분 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 경쟁과 규제 차익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 기자. 일단 그러면 플랫폼 산업을 키우면서도 지금 기존 은행에만 적용을 하던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금산분리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완화가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 자체는 산업자본이 금융지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금융산업이 기타 일반 산업들을 지배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일반 기업들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은행은 일반 기업들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건데 관련 내용 당국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영업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혁신을 저해하고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이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이제 자회사 투자를 제한하는 이런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IT 기술이라든지 이제 플랫폼 관련된 영업 투자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런데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게는 해주지만 반대로 이 산업자본이 말씀대로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그런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 계속 제기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하지만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게 되면은 금융을 좀 사유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우선은 금융사들이 일반 회사들 소유하게끔 해서 어벽을 좀 확대하게끔 해두고 산업자본과의 시너지 효과는 그 다음 문제로 좀 접어두자라는 입장들인데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한국경제TV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우려점들 그리고 규제 완화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정호진 기자의 리포트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권의 단골 논쟁거리였던 금산분리 규제. 오늘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해묵은 금산분리 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전통 금융사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화, 플랫폼화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산분리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대해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진화하는 어벽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금융 플랫폼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가 의미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지지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랫폼 독점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멀티호밍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금융사의 지분 소유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원칙을 훼손할 경우 과거 IMF 외환위기와 같은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 규제는 좀 완화하되, 그러니까 금산분리의 본래 목적인 어떤 이해상충 방지나 경제력 집중에 관한 부분은 좀 강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금산분리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섣불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피해는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관점도 제기됐습니다. 정치되지 않은 그런 규제를 풀어놨을 때는 우리가 수차례 경험했던 저축은행 사태나 DLF 라임 자산운용이라든지 사모펀드 사태가 일어나서 막대한 피해가 국민들한테 있었습니다. 입법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과 방안을 고려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금산 분리 규제 좀 완화가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의견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금산 분리 규제가 좀 풀린다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금융권에는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은행들의 플랫폼 사업 진출이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다양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관련 플랫폼이라든가 음식 배달 서비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 관리 플랫폼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금융계열사들 통합한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론칭한 것도 상당한데요. 앞으로는 이 플랫폼 사업 영역이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활발한 M&A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순이익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이 주도하는 M&A 시장에 불씨를 당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가상자산 발행도 허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가 풀리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플랫폼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알짜 가상자산 회사를 뭐 인수하는 경우로 또 진출을 할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시장 영역을 하나라도 좀 더 확장해 보려고 할 텐데 결국에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법 개정은 그럼 논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뭐 이제 금산분리 완화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상당히 있었고요. 지금 현 정부,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막상 정치권에서 이제 원 구성이 좀 늦어졌던 원인도 있겠고 야당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는데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는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또 오늘 이제 저희 한국경제TV 토론회를 기점으로 논의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야 합의로 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 개정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은 지금으로서는 좀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야 간의 입장을 조금 더 교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연말에 상당한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금융산업의 어떤 발전을 이끄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금산분리 완화 이젠 될까라고 꼽아봤고요. 해시태그는 금산분리 완화 금융사 날개라고 꼽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업황 둔화로 하반기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우려를 가라앉혔던 지난 2분기와 달리 3분기부터는 제품 수요 부진이 나타나면서 상당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이런 여건에서도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전망은 대다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망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니까 의외인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뭐 3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지난주에 공식 출시가 된 갤럭시 G4 시리즈, 그러니까 폴드4와 플립4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좀 좋아서 삼성 내부에서도 좀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 좀 내부 지금까지 쌓여있던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일평균 판매량,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행했던 사전 예약에서의 일평균 판매량이 네. 약 13만 8천여 대 정도로 기록해서 역대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사전 예약 기간 중에는 가장 많이 최고치를 좀 기록을 경신했고요. 최근 사전 예약을 한 그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3만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만 그런 정도 숫자인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S22 같은 경우에는 13만 대 초반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역대 갤럭시 가운데 최고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글로벌 시장도 중요하잖아요. 글로벌 네. 시장에서도 프리오더,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계속 받았는데 전작, 그러니까 폴드 3와 플립 3 시리즈보다 더 많았다는 그런 결과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 내부에서도 사실은 전작과 이렇게 크게 바뀐 게 없어서 좀 네.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좀 되게 기대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렇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값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작과 가격을 거의 동결시켰지만 이 폴더블폰 수익성이 그래도 좀 남는 제품이거든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 한 분기 영업이익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이후에 영업이익이 무선 사업이 4조 원을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막대 그래프에서 네. 볼 수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 이 4조 원을 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폴더블폰 판매량에 어떤 청신호가 켜져 있다고 볼 수 있어서요. 연말까지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의 어떤 실적이 오랜만에 호조를 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궁금한 부분은 이 스마트폰 중에서도 가장 고가 제품이지만 삼성이 이번에 가격을 많이 인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한 수익성이 남는다. 이렇게 삼성 내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갤럭시 시리즈, 그러니까 폴드 3와 플립 3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폴드 같은 경우에 1,799달러였고 플립은 999달러였는데 같은 가격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네. 국내 가격은 플립이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죠. 그러니까 부품 가격이 사실은 인상이 되고 또 일부 전작보다 이제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원가 비중은 조금 더 올라갔을 거라는 게 어제 업계의 분석인데, 네. 근데 삼성전자로서 이번에 가격 정책을 그렇게 정한 것은 어쨌든 너무 그 가격 저항선을 올려버리면 소비자 구매 심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가 줄어들 수 판매를 있는. 좀 더 늘리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정책이 좀 유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판매량으로 그걸 좀 증명해낸 셈이고요. 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이 이번에 나왔고 예상보다 반응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폰 판매만으로 4조 원을 넘는다라고 해도 판매량만으로 설명하기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다른 요인들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슈 가운데 가장 컸던 게 환율이 장중에 1,350원을 돌파했잖아요. 네, 13년여 만에 넘었죠. 그렇습니다. 13년 4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 이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기본 경제 상식으로 수출 기업이 약간 호재를 누릴 거라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이 기본 공식을 어떤 삼성전자에 조금 대입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가전이나 스마트폰보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설비 투자가 이미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보통 거래를 달러로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데 지난 2분기에 이미 삼성전자가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이익에서 환율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1,200원대, 그러니까 2분기가 시작한 4월 기준으로 보면 1,200원 정도의 환율이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한 1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도체 부분에서 환율 효과를 1조 3천억 원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게 조금 업계의 전망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상세 효과가 있어서요.
되면서요. 어떤 우리가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가격 원자재 값이나 재료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과 반도체 수출 효과가 상쇄하는 것인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제품 자체가 너무 많이 안 팔리게 되면 이것도 좀 줄어들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2분기에 환율 효과를 1조 3천억 이상 냈기 때문에 3분기도 그런 기조는 유지될 거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네, 현재 환율을 따져본다면 지난 분기 정도의 어떤 이익은 남겨가면서 판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폴더블 폰이 지금보다 예상보다 조금 더 팔리고 환율 효과까지 이어진다면 여기에 또 주력인 반도체 실적도 더해질 텐데 3분기 삼성전자 이익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적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3분기 이제 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서 이제 약 15조 8천억 원 가량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거보다 조금 적은 14조 원 초중반대가 기록이 달성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증권사들은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좀 13조 중반까지 이제 이익을 좀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많은 수치이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매출이 더 많이 올립니다. 역사적으로 한 10년간 살펴봤을 때 상반기가 한 45% 비중, 하반기가 55% 비중인데 이미 상반기에 매출을 155조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에 대한 결과로 이제 하반기에 더 실적이 더해져서 올해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한 300조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연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망치로는 315조에서 325조 원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200조 원을 넘은 게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저는 짚어볼 만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언제인가요? 2012년으로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매출이 100조 원이 더 늘어나게 된 것으로 조금 이번에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10년 만에 삼성전자가 200조, 이제 다음은 300조를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이잖아요.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애플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익률을 남겨야 될 텐데 지금 기대하는 것은 올해 초만 해도 영업이익 60조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올 초만 해도 이제 코로나19 특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우려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60조 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좀 힘들게 됐고요. 정말 낙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 수준이었던 한 50조 원 초반 또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중반까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매출 300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 돌파라는 어떤 동시 과제 달성은 좀 아쉽게 된 상황이죠. 이 스마트폰은 이제 반도체와 다르게 이익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환율 효과도 사실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업으로서 정말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좀 인정을 해야 하고요. 어디까지나 현재 이제 반도체가 이익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약간 비상 경영 체제, 특히 메모리 부분은 비상 체제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 자료를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이제 16.3% 이게 6월 전망치였는데 두 달 만에 13.9%로 2.4%포인트 좀 낮춰 잡았고요. 이미 이제 곧 있으면 이제 8월 이제 메모리 가격세도 나올 텐데 7월 달에 이제 D램 가격도 두 자릿수 이상 이제 하락을 했고 낸드 플래시도 계속 유지를 하다가 6월부터 이제 3.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가 반도체 D램과 낸드 각각의 가격 하락폭인 거죠? 월별로. 그렇습니다.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을 낸 건데 지금 7월 한 분기로 들어올수록 점점 가격 하락세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표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업계에서는 사실 이제 반도체 재고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엄청 상반기에 많이 축적돼 있다는 보도나 소식은 많이 들려왔었잖아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재고를 소진하는 연말이나 연초가 가격 하락의 어떤 바닥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연매출 300조 원 돌파라는 뭐 역사적인 기록을 앞두고 있지만 동시에 기뻐할 수만은 없는 비상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가고 있는 반도체, D램과 낸드 가격 하락폭이 깊어지고 결국은 이게 수요가 좀 더 뒷받침되면서 살아나야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의미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를 이끄는 리더에게도 조금 더 역할이 주어질 텐데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행보가 상당히 화제예요. 이제 좀 경영세션에 나설 수 있겠다 이런 정말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광복절 이후에 거의 이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광복절 이후 복권 이후에 연일 이제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문한 곳만 기흥 R&D 센터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갔다 왔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수원 여기는 이제 무선 사업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TV 사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현장 경영에 나서고 있는데 또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내일 삼성 SDS나 곧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여러 사업 분야의 현장 경영을 또 강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런 일정들을 다 공개하고 있는 만큼 곧 경영 비전, 그러니까 쇄신 방안을 좀 발표할 거라는 예측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눈여겨볼 점은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연휴 전후로 미국 출장을 갈지 어떤 여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유엔 청회 참석차 미국에 출장을 이제 출국을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지금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지금 땅만 파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착공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평택에서 만나서 반도체 공사 만났던 3인방인 만큼 미국에서 또 만나서 어떤 의미 있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했던 고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선언, 이게 30년 전에 1993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곧 3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자신만의 어떤 경영 메시지를 발표할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요. 항상 이제 실적은 잘 나오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아쉽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든 소비자든 조금 경영 관점에서 바라보든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상상력을 펼치게 만드는 어떤 꿈의 영역이라고 해야 돼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UAM이 있고 애플은 애플카가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은 뭔데 하면 딱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시점에서 그런 어떤 대형 M&A나 신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긴축과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는 일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끄는 대장주의 투자 심리는 크게 회복을 한 반면 새내기주에 대한 반응은 싸늘합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증시의 불안한 흐름 속에서도 나름 선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실제 올해 하반기 들어 코스피 의약품 지수와 코스닥 제약 지수는 각각 5%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의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은 경기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대장주의 선전이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창립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그간의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각각 6.1%, 3.6%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증시 입성을 노리는 기업들의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 심사 문턱에서 미끄러지거나 공모 흥행부진에 자진 철회에 나서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증시에 입성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올해 하반기 상장한 에이프릴 바이오와 루닛은 마이너스 10%가 넘는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기준이 기술력이나 미래 성장성보다 매출 등 가시적인 실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환경이 불안할수록 실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니까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실적 구조에 급락장에서 방어주로 부각된 제약 바이오주. 다만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 양극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세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방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 규모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징세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 달 말에는 개정안이 마무리돼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늦어진다면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반대 의견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며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 부담이 너무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기금 운용에서 8%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오늘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82조 7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에서만 마이너스 19% 등 대다수 자산에서 손실을 입은 반면 대체 투자에서 7.25% 수익을 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측은 광범위한 물가 상승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통화 긴축에 나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이 1년 만에 라면 가격을 올립니다. 원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국내 사업이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유인데 이게 회사가 공급사슬 관리에 실패한 것을 소비자에 전가한다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사실 적자까지는 좀 생각을 못한 부분이긴 한데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나요? 네, 농심은 라면 값을 평균 11.3%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식품 회사들은 원재료를 3에서 6개월치를 미리 보유하는데 올해 상반기 라면의 주 재료인 소맥과 팜유 가격은 각각 41%, 40%가량 올랐습니다. 그만큼 원가 부담이 높아졌다는 의미죠. 예. 또 올해 초반 하더라도 1달러에 1,100원대 후반이었던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중반대까지 올라 달러로 결제하는 밀이나 팜유를 그만큼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농심은 올해 2분기에 국내 사업에서 2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원가 부담이 있다, 이해는 되지만 이런 상황이 다른 라면 회사들도 똑같이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특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국민 간식이라는 라면의 특수성 또 고물가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라면 너마저 가격을 올려야 하느냐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번에 밀가루 막 수입이 안 된다 어쩐다 그래갖고 막 왕창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올린대? 어머 말도 안 돼. 나 그래서 잔뜩 사놨는데 또 올린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걸 혹시 좀 당연히 부담이 느껴지죠. 라면은 주식은 아니지만 채간식이니까 안 올리면 좋겠는데 지금 물가로 봐서는 또 올릴 것 같아요. 농심이 올리면 다른 데도 다 올리잖아요. 특히 농심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국내 사업에서 적자를 30억 원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해외 사업까지 포함하면 43억 원 오히려 흑자를 냈습니다. 이 가격 인상을 염두에 두고 적자를 일부러 강조한 것 아니냐라는 반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라면의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와 팜유 가격이 연말로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내리면 라면 값을 따라 내리겠느냐라는 불신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라면 가격을 내린다라는 발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농심이 근데 이제 또 살펴보면 농심이 가격을 내린 적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12년 전인 2010년에 한 차례 가격 인하를 했는데요. 2008년에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올렸던 것을 2년 만에 730원으로 20원 내렸습니다. 올릴 때는 100원씩 큰 폭으로 올리고
내릴 땐 20원 찔끔 내린 거니까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농심은 1년 뒤에 바로 가격을 다시 올렸습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엔 2014년보다 밀가루 가격이 20%나 떨어졌음에도 가격은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이듬해인 2016년에 판관비와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다시 라면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혁신 노력 없이 이 원가 인상분을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긴 뭐 라면 3사 중에서는 농심만 지금 가격을 올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뭐 인상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경영 지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가 라면 3사라고 하면은 흔히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을 말하잖아요. 예. 원재료 가격, 환율 등 악재는 모두 같은 처지였을 텐데 같은 기간의 경쟁사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뚜기는 영업이익이 32% 올랐고요. 삼양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농심은 라면 매출 비중이 전체의 80%로 매출의 집중도가 크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라면 매출 비중이 30%이긴 하지만 삼양은 95%로 더 높습니다. 때문에 이런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고요. 예. 또 구매 혁신 노력에 의문이 생기는 또 다른 지표도 있습니다. 이 바로 매출 원가율이라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전체 매출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원자재난 상황에서 이 공급망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니다. 좀 보면요. 이 경쟁사인 삼양과 오뚜기는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내린 반면에 이 농심은 1.6%포인트 오히려 올랐습니다. 원재료난 등으로 매출 원가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유독 농심만 올랐다는 것은 단순히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상승 등 대외적인 탓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업계에서는 농심의 구매 실장이 20대 오너 3세 신상열 상무라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임원 나이가 20대라 좀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인 신상무는요. 2019년에 농심에 입사해서 지난해 말 3년 만에 구매실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인물입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원자재난 속에서 모든 기업의 구매 부서가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업계를 취재해보면 백전 노장도 버티기 힘든 이 구매 전쟁을 벌이고 업계를 취재해보면 백전 노장도 버티기 힘든 구매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심은 20대 오너 3세가 구매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이 즉각적인 가격 인상보다는 경영 혁신과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제품 개발 노력 등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업이라는 건 혁신을 통해서 비용도 낮추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공급하고 뭐 이런 게 잘 나가는 기업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매출 원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구매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렇게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는데 소비자의 선택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네, 농심의 이번 가격 인상, 일단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는 한 번 더 되짚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네, 미리 보는 환경 순서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일본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손잡고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두 회사는 4에서 5조 원을 들여 연산 최대 40기가와트시 규모로 내년 착공해 2025년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글로벌 전기차 업계가 미국에 집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다와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건설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주에 북미 주력 공장을 둔 혼다가 먼저 LG 에너지솔루션의 제안에 합작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에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과 합작 공장을 준비 중으로 혼다는 세 번째 파트너사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근영 앵커는 잠시 늦은 휴가를 즐기러 떠났습니다. 일주일간 빈자리를 대신해서 허정민 앵커와 알찬 소식들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